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주제는요. 바로 짜잔. 잘 뽑았어요. 맞더라도 좀 알고 맞자. 우리 그렇죠. 증시 왜 이렇게 빠지는 거냐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코스피가 어제 2,500을 깨고 내려왔는데 하루 만에 또 이제 2,400도 불안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맞아요. 오늘도 2%대 급락을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기대를 했던 곳에서 조금씩 실망감이 나오고 또 그리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또 악재들이 조금씩 튀어나오면서 우리 시장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연말 랠리로 좀 끌어올렸던 그 상승분이 지금 다 반납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증시에 비해서 우리 국내 증시가 유독 좀 많이 빠지는 것 같아서 우리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거고 그럼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좀 긴급 점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글로벌 증시 대비입니다. 왜 우리만 이렇게 약세인가? 맞아. 이 핵심 이유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영일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이유 생각하십니까? 악재 종합 출현. 종합 세트예요. 종합 세트. 그리고 하락 이후를 생각하라는데 이유를 생각하라고 적어주셨네요. 하락 이후를 생각하라.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최병원 전문가께서는요? 키워드 주신다면? 네, 지정학적 리스크와 트럼프. 트럼프가 또 그렇게 깜깜합니다. 전쟁을 해요. 미국에서 또 트럼프가 또 오하이오주인가 거기에서 또 첫 경선을 또 이기는 바람에 또 분위기가 살짝 또 심란해졌죠. 네. 자, 그럼 김영일 전문가부터 종합 선물이 아니라 종합 악재다. 그렇죠. 볼게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금리나 기대치가 낮아진 게 지금 상당히 좀 큰 악재인 것 같아요. 큰 그림에서. 네. 네. 왜냐하면 사실 최근에 올라왔었던 게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온 맞아요.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올해 금리 인하 6회 할 거다. 그다음에 3월에 금리 인하 할 거다. 사실 연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월 달부터 계속 금리 인하는 아직 이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시장 투자자들이 그 부분을 그냥 다 무시해 버렸죠. 그러면서 금리 인하 빠르게 진행할 거다. 이러한 기대감들이 또 차오르면서 미증시가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왔었고 우리 증시도 따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왔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미증시는 안 빠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 증시만 과도하게 빠지느냐. 맞아요. 이 부분은 우리나라의 또 상황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미국의 영향만 받는 게 아니라 중국의 영향도 받거든요. 끼어 있죠. 예, 중국에 또 어느 정도 많이 이 수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또 경기 상황을 상당히 이제 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지금 중국이 생각보다 많이 심각하다라고 하죠. 경기 침체 우려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중국은 본디 이제 이 부동산이 상당히 크게 또 비중이 컸었습니다. 네. 이 GDP에 대해서. 그런데 최근에 또 이제 부동산 상황이 워낙에 안 좋아지고 있고 그러면서 경기 침체가 과도해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중국 증시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급락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영향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결국에는 대만 공격에 대한 우려가 또 커지는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 또 이제 대만에서 총통 선거를 하는데 또 이제 친중당이 떨어졌잖아요. 약간 친미 쪽이 됐죠. 네, 친미 쪽이 되게 되면서 중국에서 이제 이 부분을 과시할 수 없다. 그러면서 대만에 대한 통일 야욕을 자꾸 이제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의 또 어찌됐든 상황이 괜찮아야 되는데 안 좋다 보니까 결국에는 시진핑 입장에서 무언가 업적을 남겨야 되고 그렇죠. 제가 최근에 고려 거란 전쟁 굉장히 또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요? 드라마? 네, 네. 드라마 굉장히 재밌게 보고 수정님 있는데 또 나오시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전쟁이라는 게 결국에는 또 명분 찾기 싸움이구나. 그러면은 지금 시진핑 입장에서도 고려 거란 전쟁 보면 이제 네. 또 거란의 황제가 명분이 필요해서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섭정하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예. 새롭게 황제로 취임을 하면서 업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우리나라를 침략을 한 거거든요. 이러한 그림, 이런 느낌이 또 중국을 보면서 약간 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진핑 입장에서는 업적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중국에서 북한을 이용할 수가 있겠구나. 결국 지금 현재 중국이 인구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군인들은 굉장히 많은데 물자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최신 장비 지금 전투기가 이제 뭐 미국이나 혹은 이제 뭐 우리나라 대비해서 약간 또 질이 떨어진다라는 평가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묶어놔야 돼요. 우리나라에 있는 뭐 이제 미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북한을 이용을 해서 또 이제 공격을 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최근에 북한이 상당히 도발을 강화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지금 북한의 상황도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북한의 상황도 굉장히 좋지가 않은데 지금 이 밥을 못 먹는다라고 하죠. 예, 군대에서 최근에 뭐 식단 나오는 거 보면 그냥 뭐 멀건 죽
이것도 이제 뭐 굉장히 좀 잘 나오는 편이다라고 하고 예, 지금 북한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힘든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이 김정은을 이어서 이제 또 이제 차기 후계자로 밀고 있는 게 또 어린 딸이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당원들 입장에서 어린 딸을 이렇게 이제 또 새롭게 밀고 있다 지도자로 그러면은 이 부분을 봤을 때 내가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이제 또 쿠데타에 대한 우려감들도 약간씩 생겨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북한 상황도 안 좋죠. 그러다 보니까 또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려야 되고 그러면은 전쟁만큼 또 시선 다른 데로 돌리는 게 또 좋은 게 없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제 정당성을 더 얻기도 쉽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최근에 초음속 미사일을 개발을 하면서 이게 요격이 불가능하다라고 해요. 네. 그런데 이게 개발이 성공이 됐다라고 하죠. 그러면은 북한이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북한이 공격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의 전력이 압도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핵으로 요격을 할 것이다. 약간 이러한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번에 또 이제 트럼프가 또 경선을 승리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트럼프가 이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하겠다는 발언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도 굉장히 과도하게 심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러면서 미국이 또 어닝 시즌 됐는데 네. 실적 잘 나온 기업들도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네. 미국이 지금 워낙에 많이 올라왔고 이제 미국은 안 좋은 이슈에 대해서 조금씩 반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지금 상황이 안 좋아지려고 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여기저기 굉장히 이제 때려 맞고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예. 다양하게 맞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하고 있는 국가들보다도 증시가 더 안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결국 수급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제가 하락 이유를 생각을 해야 된다. 결국에 지금은 올라올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저는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시장이 좀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또 과도하게 하락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올라갈 종목들은 또 올라가 주고 있고 그러면서 또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들도 분명하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락에 대해서 너무 이제 또 걱정만 하실 게 아니라 하락 이유를 생각을 해서 우리가 또 어떻게 수익을 보고 대응을 할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는 이제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볼 그렇죠. 거고 지금 우리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러 가지 악재가 우리 증시를 좀 누르고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근데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적인 리스크일지 아니면 좀 추세적으로 더 끌고 갈 만한 리스크인지가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글로벌적으로 보면 도발을 올해 굉장히 좀 심하게 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미국의 대선을 이용을 해서 중국이 또 공격할 수 있다. 약간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또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신경을 쓸 수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것도 지금 자국 내에선 굉장히 비난 여론이 많이 이제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선을 앞두고서 바이든 대통령이 다른 데 신경을 쓸 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혹시나 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승리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땐 다른 나라에 지원 안 한다라고 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이용을 해서 대만을 공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올해 북한이 또 핵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최근에 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무섭습니다. 저는 어찌됐든 또 전쟁 나면 이번에 진짜 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진짜 김영일 전문가하고는 한 1년 전부터 그러니까요. 대만 이런 전쟁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면서 자기 나간다고 계속. 전쟁 나가야 돼요. 근데 그게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으니까 저도 겁나요. 총 들고 싸워야 되니까. 그런데 진짜. 자꾸 이제 올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최근에 북한 스탠스를 보면 네. 자꾸 도발을 여기서 멈추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투자 입장에서 보면 단기적으로 이제 이슈를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치고 빠지는 움직임 밖에는 우리가 또 대응을 크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이슈 나올 때 그냥 치고 빠지는 정도로만 활용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전쟁 이후를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무서운 소리 하지 마시고. 어렵네요. 무섭네요. 네. 최병훈 전문가께서는 역시 전쟁 쪽과 트럼프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아마 몇 년 뒤에는 없어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네. 지금은 이제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정책을 바꾼 것 같아요. 아주 공세적으로 초강경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신경을 안 씁니다. 네. 우리나라에 대해서 별보다 미국에 대해서 강경 정책을 지금 쏟아붓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부 다 미국을 대상으로 한 어떤 미사일 실험 같은 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면 왜 북한이 저렇게 미국을 강경적으로 저렇게 갈까? 그러면 중국도 이번에 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여러 가지 전쟁 위기까지 막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효과가 없었잖아요.
근데 북한이 지금 트럼프가 당선되기를 원할 것 같아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좀 우호적이라고. 세 번 정도 만났으니까 아, 맞아요. 뭐 트럼프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네. 북한은 지금 정부는 우리보다 미국도 현재 뭐 대화 자체가 안 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트럼프는 대화도 하고 했으니까 뭔가 얻을 수도 있고 과거에 비핵화까지 가서 만나고 해서 뭐 트럼프는 그때 만났기 때문에 핵전쟁 위기가 있었다. 재임기가 이제 있었는데도 만나서 해결했다. 내가 바로 안보를 미국을 전쟁 위기에서 이제 전쟁 위기에서 벗어내게 그런 했다. 식으로 또 얘기했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지금 트럼프는 그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먹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지금 돈을 뭐 전체적으로 공세적으로 돈을 세금을 쏟아부어 가지고 국민들 그 혈세인데 결국 친환경으로 가고 있어서 그 친환경 관련된 것도 같이 해서 지금 어떤 미국 국민들은 조금 더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저는 북한하고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이제 대만하고 중국의 어떤 문제는 지금은 전혀 걱정할 필요 없고 왜냐하면 이제 시진핑 정부에서는 현재 기준으로 지금 작년 1월 때 주가는 잠깐 떴다 계속 내려오는데 경기가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도 외국 기업들이 공장들이 떠나고 수년 다 떠났어요. 그래도 지금 자신감이 넘쳐 있거든요. 왜냐하면 부동산이 그렇게 저래도 괜찮다. 우린 내수를 해서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그래서 자유적 내수의 이제 부동산에 옥죄해서 부동산 강제로 해서 뭐 경기 침체를 막지 않고 그냥 놔두고 그다음 내수를 시켜서 하겠다는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시진핑 정부 정책이 그러면 이게 언제 정도 폭발하는지 시진핑 정부 2027년도거든요. 그래서 그 마지막 해 정도까지 이렇게 했는데 안 돼가 침체 국민들이 집도 비고 막 그러면 그때는 정말 대만을 노려서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아직도 자신감이 안 될 것 같고 그것은 지금 대만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사이에 미국과 중국, 대만 이렇게 해서 서로 뭐 여러 가지 있겠죠. 하지만 그래서 우리나라인지 아시아, 중동에 우리가 하약고라고 하는데 아시아의 하약고는 이제 대만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약고가 됐지만 터지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우려를 할 필요도 없고 물론 북한도 지금 뭐 핵무기로는 뭐 트럼프도 대량 보유하고 있다 그랬으니까 핵으로는 싸운다면 당연히 우리가 되진 않지만 재래식 무기가 기존 뭐 이제 압도적으로 뭐 초토화될 북한이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선제적으로 북한이 핵을 한다면 그럼 우리는 뭐 죽는다고 지금 미국을 못 오게 하지만 그런데 그것은 너무 이제 강한 변에 이제 그런 핵 전쟁까지 우리가 생각해서 투자라든지 어떤 의사 결정을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우리는 늘 안고 사는 숙명을 안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지금 외국인들이 파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국인이 사고 있었습니다. 전체 수급을 외국인이 매도로 전환했는데 오늘 9천억 정 현물에 팔았거든요. 근데 선물로 지금 1월 달에 지금 1월부터 선물을 5조 3천억 팔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선물에서 대규모 매도한 게 5조 3천억인데 이게 작년 12월 달에 배당 관련된 그 매수 차익 거래로 해서 이제 한 2조 3천억, 2조 6천억 정도 샀어요. 그럼 그게 이제 1월에 나와야 하거든요. 그거보다 이제 한 3조 정도 더 나왔는데 이 3조가 나온 것들이 대다수가 공격적 선물 매도를 하는데 현물은 거의 적게 때리고 선물을 매도해서 해지 거래를 좀 하는 것 같고요. 배당 차익 거래는 끝난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그래서 보면 우리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정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떠날 거다.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를 팔아야 되는 거죠. 외국인이 당연히 삼성전자 외국인 가장 많이 갖고 있는데요. 시가총액 뭐 400조에서 50%를 갖고 있으면 엄청나게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삼성전자 지금 안 팔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자전 받은 것도 있지만 그리고 오늘도 뭐 별로 그 정도 판 거 얼마 안 팔았거든요. 근데 다른 거 파는 것은 경기에 관련된 주식을 팔았습니다. 버스콜딩스 많이 팔았고요. 그런 이런 쪽 LG학 많이 팔았고 그래서 중국 관련된 이제 경기에 오래 그런 어떤 합리적인 판단으로 외국인들 파는 것은 가치라든 여러 가지 보고 경기에 대한 회복이 좀 늦어지니까 그래서 그걸 파는 거지 우리나라 전체를 파는 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대형주 어닝 쇼크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도체 삼성전자를 빨리 이익이 전환될 거로 봤는데 그게 어닝 쇼크였잖아요. 그러면 중국이 지금 회복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게 늦어지는 거죠.
금리 인하도 늦어지고 하니까 삼성전자 마찬가지 경기 민감주 여러 가지 우리나라 전체 실적 예상보다 적게 나온 거 상반기는 좀 적게 나오고 천천히 회복된다 이렇게 봐야 돼서 그 관련된 주식만 팔기 때문에 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외국인의 의도를 봐서는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팔았기 때문에 국내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 오히려 말씀 들어보니까 사야 되나? 제가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전쟁 관련된 것은 사실은 장기 투자자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뭐 무슨 워런 의미죠? 버핏도 엄청난 세계적인 시가총액 10단에 들어간 돈을 벌었는데 네. 전쟁이 몇 번 있었죠. 1차 세계, 2차 세계대전. 그다음 뭐 금융위기는 뭐 10년 한 번씩 계속 왔으니까. 그래도 주식은 올라갔죠. 그게 이제 의미가 없군요. 예를 들어서 대만하고 중국이 2027년도 저는 이제 좀 붙을 거라 보는데 그걸 보고 투자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만약에 붙어도 수혜주는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럼 미국이 수혜준 거든. 그래서 제가 이제 국내 주식은 최대한 줄여서 미국 주식을 저희도 포트에 30% 해놨는데 미국 주식을 사야 되는데 왜냐하면 전쟁이 딱 터진다면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나라의 GDP 63%가 내려간다 그러는데 그러면 주식은 당연히 거의 IMF보다 더 저리가죠. 그죠? 알겠습니다.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하락 그 이유를 생각을 해야 된다. 증시가 이렇게 내려가기만 하진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럼요. 언젠가는 반등이 나올 텐데 네. 그 반등의 시그널을 저희가 또 잘 포착을 해야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뭘까요? 우리 증시의 지금 가장 큰 반등의 시그널은 아무래도 금리 인하 아닐까요? 아무래도 가장 큰 호재. 그죠? 말에 FOMC가 굉장히 중요할 FOMC.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그라치면서 악재가 이제 더 나오니까 여기에 이제 양념을 더해준 거죠. 이제 메인 재료에.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맛없는 그런 음식이 나와버린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네. 그러면은 이제 맛없는 음식이 나왔으면 우리가 뭐 다시 조미료를 치든 뭘 해서 얘를 또 맛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기대할 만한 게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네. 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어닝 시즌인데 실적 잘 나온 기업들이 크게 활약을 못 해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어닝 시즌이지만 지금 실적이 잘 나와도 어쨌든 삼성전자가 이번에 실적이 잘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주도주가 약한 상황이 어찌됐든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잘 골라야 되는 시점. 그러니까 앞으로는 종목을 굉장히 잘 골라야지 수익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게 FOMC인데 FOMC에서 사실 이번에 좋은 발언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연준에서 이번에 라팔 보스틱 총재가 금리 인하 빠르게 진행 안 할 거다. 네. 약간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연준에서 사실상 이제 이 3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죽여놓은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기대할 만한 게 많이 빠진 거? 지금 시장이 분명하게 과매도권인 건 맞거든요. 네. 다른 나라 증시 대비해서 많이 빠졌고 지금 이제 이 코스피가 하락이 굉장히 과도한데 작년 올린 거 대비해서 60% 빼버렸습니다. 불과 네. 지금 한 3주 만에.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분명하게 과매도권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반등에 대한 부분이 당장에는 또 이제 좋은 이슈가 없다 보니까 일단 바닥 잡는 거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또 너무 과도하게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게 결국에는 저는 메인 재료는 뭐 전쟁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금리 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금리 인하가 늦어질 수 있는 거지 연내에는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성장주에 대한 투심은 저는 분명하게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릴 거지만 로봇 종목들이 오늘 좋았어요.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로봇 종목들이 좋았고 지금 로봇 종목들 중에서 저는 아직까지 살 게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종목은 분명하게 좋게 움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은 당분간은 이제 시장 반등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시장이 바닥을 잡았을 때 시장이 막 이렇게 크게 올라오기는 어려울 거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올라올 수 있는 종목 저는 아무래도 지금 시장 상황에서 실적보다는 기대감이 조금 더 작용을 할 것 같기는 해요. 지금 보게 되면 결국에는 코스피가 이제 2,430 정도에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라고 했을 때 2,400에서 2,350 정도의 자리를 잡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좋은 종목이다라고 하는 건 당장에 이제 실적이 잘 나오는 것도 잘 나오지만 조금 더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앞으로 성장을 해 나갈 거고 그러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수급을 또 굉장히 크게 받는 종목이 또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 될 거니까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바닥 잡는 거 먼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오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좋은 종목 선별하는 거 일단 이게 지금 상황에서
차선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반등 시그널 최병훈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제 어떤 시세가 나려면 이제 수급, 가격, 시간, 에너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수급은 단기적인 어떤 시세를 만듭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여기서 반등을 하려면 외국인들 순매수 전환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공모펀드가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사모펀드만 지금 활개를 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외국인들은 중장기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중백은 70%가 장기 투자인데 그러면 이 추세적으로 가려면 외국인들이 들어와야지 우리 기관하고 뭐 사모펀드 이런 거 해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순매수 전환되면 충분히 반등 시그널을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수급으로 봤더니 2023년도는 외국인들이 한 11조 5천억 정도 샀거든요. 네. 그 올해는 한 2조 5천억, 4천억 샀다가 지금 오늘 9천억씩 팔았습니다. 네. 현물을 코스피 기준으로. 근데 아직도 전체적으로 12조 6천은 자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12월 28일 올해 전망을 하면서 앞으로 작년에 한 11조 샀으니까 올해 앞으로도 외국인들 5조 정도는 기본적으로 살 거다.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한 변함이 없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선물에서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매도가 나오는 거라서 이것은 단기적입니다. 선물은. 네. 그래서 장기적인 것은 현물 코스피 현물을 많이 판다면 추세가 박스권 추세, 10월 말 정도의 그 저점은 붕괴가 안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지금은 가치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게 전체적으로 코스피가 가격 전체 2,350원 절대적 저평가가 들어가거든요. 그럼 여기서 지금 오늘 하루에 뭐 이렇게 60포인트 이상 빠졌으니까 네. 얼마 안 남았어요. 80포인트인데요.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 정도까지 아마 하락은 끝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FOMC 회의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반응을 좀 할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금리 인하에 대한 악재는 다 이제 많이 반영됐는데 저도 이제 작년 11월 18일 올해 전망하면서 금리 인하 3월 다들 예측한 저는 아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는 경제 지표가 침체된 것을 반드시 확인하고 뒤늦게 금리 인하를 하거든요. 네.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한 지 거의 잘 없습니다. 그러면 3월에 금리 인하하면 선제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경기 침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미국이. 네. 그래서 저는 한 6월 정도 금리 인하를 보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의 그 정도 6월 달에도 지금 가면 갈수록 안 될 거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금리가 잘 안 빠지면 그래서 물가도 안 빠지고 그러면 6월도 안 되면 가을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더라도 이번에 FOMC 1월 말하고 3월 말 FOMC를 보면 어느 정도 경제 지표가 3월 말이면 이제 2월 거도 나오기 때문에 그럼 1월 달 아니면 3월 달 말 정도 FOMC 이후에서는 어느 정도의 시기가 잡히기 때문에 금리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추세적으로 2분기부터는 추세적으로 좋을 거로 전 연간 전망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걸로 보이고요. 지금 우리나라 지수가 이렇게 빠지는 것은 여러 가지 딱 하면서 반등한 이유는 2차전지 종목이 반등하면 반등합니다, 그냥. 네. 네. 간단하요. 왜냐하면 친환경 정책 미국에 이런 폐기도 있는데 그러면 트럼프가 계속 잘 나가게 되면 모멘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작년 4월에 한번 1차적으로 많이 올라갔을 때 하반기부터는 2차 전지는 악재만 계속 나올 거다. 지금 악재만 나오고 있거든요. 트럼프까지 악재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수가 지난번에 2270대가 10월에 저점인데 그때는 7월 고점에 2차 전지 포스코홀딩스뿐만 아니라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포스코 다 이쪽 양극재들이 고점 대비해서 60%대 그냥 단숨에 빠졌습니다. 그 단숨에 60% 빠진 가격대가 2270대니까 지금 다시 빠지더라도 요번에 고점 12월 달 정도에 이제 전체 양극재 고점에서 한 30%대는 빠질 걸 보여요. 네. 30-40%대. 그러면 지난번 저점을 붕괴하지 않고 그 근처에서 위에서 방어가 될 거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2275는 붕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2350 정도까지만 보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맞더라도 알고 맞자. 우리 증시가 왜 빠지는지 다각도로 좀 분석을 해봤고요. 이 반등 시그널이 제일 중요하겠죠. 김영일 전문가께서는 이제 하락하는 시장을 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지수보다는 종목을 잘 찾자. 기대감을 좀 잘 활용하자라는 힌트를 좀 주셨고, 최병훈 전문가는 외국인 수급과 또 바닥이 2,350 정도 수준을 좀 전망을 하고 계시고 2분기부터는 조금은 긍정적인 부분들을 내다볼 수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 투자하실 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